사육신들의 명예회복은 숙종 때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숙종 입장에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세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당대에는 난신이었지만 후대에는 중신이다. 충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산문과 신숙주는 잘 알고 계시죠? 단종을 상황으로 앉히고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뜻을 달리했던 인물이 성산문과 신숙주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세종 치세의 집현전 학자로 함께 활약했던 뛰어난 인물이자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세조의 계유정난 사건을 기회로 길이 달라지게 된 거죠.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벌써 이때부터 어쩌면 갈 길이 달라질 거다라는 예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과거를 보게 됐는데 이 과거 시험이 효과와 대가가 있는데 이 대과 시험도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에서는 200여 명을 뽑고요. 2차 시험에서 그 200여 명 중에 33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 33명의 등수를 매기는 게 3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장원급제 1등을 뽑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갑을 병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근데 이 3차 시험은 반드시 왕이 문제를 냅니다. 직접. 왕이 내는 이 3차 시험의 시험 문제를 책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문은 왕이 내는 시험 문제라는 뜻이고요. 이 책문에 이들이 답을 해야 되겠죠. 그 답이 대책입니다. 책문에 대한 답을 낸다 해서 대책이에요. 우리가 대책을 내라,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세종이 낸 책문의 문제가 뭐였냐면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법의 폐단을 고치는 방법을 논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성산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법의 폐단은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숙주는 언로라는 건 언관들, 그러니까 언론의 길이 열려 있다면 그리고 그 언론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직언을 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각각 적임자들을 등용해서 올바른 정치를 펼친다면 법의 폐단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숙주의 얘기는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단종을 상황으로 앉히고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 둘은 뜻을 달리하게 됩니다. 성산문 같은 경우에는 세조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성산문이 승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단종의 옥새를 가지고 있다가 세조에게 옥새를 넘기는 역할을 바로 성산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세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옥새를 받아야 되는데 세조가 체면상 거절하는 척을 합니다. 성산문이 거절하는 세조에게 옥새를 넘겨줘야 되는데 옥새를 넘겨주지 않고 펑펑 운 거예요. 세조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성산문을 노려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조가 일단 여론이 중요하니까 성산문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성산문을 공신으로 책봉을 하고 여러 차례 회유를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문은 단종의 편에 서게 된 거죠. 단종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죠. 성산문, 박팽년, 유홍부, 이계, 유성원, 하위지 이 6사람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산문은 죽기 전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공건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라는 시를 읽고 죽음을 맞았다 그러죠. 그리고 이 사육신들의 무덤은 노량진에 있습니다. 이들이 거열령이라 그래서 사지가 찢기는 선고를 받았어요. 성산문은 사지가 찢겨서 성산문의 다리 한쪽을 논산에서 걷어서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성산문의 무덤은 노량진에도 있지만 이 논산에도 무덤의 일부가 있습니다. 성산문은 끝까지 세조에게 나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한 번도 나으리의 신하였던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단종의 신하이기 때문이다 라고 뜻을 굽히지 않죠. 그러자 세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간직에 있으면서 내 녹을 받아먹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찌 네가 내 신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성산문이요. 제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해서 성산문의 집에 갔더니 세조로부터 받은 녹봉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성산문이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의를 지킨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사육신들의 명예회복은 숙종 때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숙종 입장에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세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당대에는 난신이었지만 후대에는 중신이다 라는 말로 그들의 명예회복을 시켜주게 되죠. 그리고 단종도 왕으로 복위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간 성산무 말고도 박팽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육신들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 자식, 손자까지도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들은 관비로 떨어져요. 이렇게 사육신들의 가족들은 다 남자들은 참수형을 당했는데 박팽년의 둘째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죽어야 되겠죠. 딸을 놓으면 그대로 관비입니다. 박팽년의 며느리도 지금 관비로 있었을 때니까요. 근데 박팽년의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침 이 둘째 며느리의 몸종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관비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몸종이 딸을 놓은 거죠. 그래서 둘 다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박팽년의 손자를 그 집의 몸종이 자기 자식처럼 키우게 된 거예요, 숨어서. 그리고 신분을 속이면서 길러야 됐기 때문에 그 손자의 이름도 박시성은 지켜줬지만 노비비자를 써서 박비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숨기고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숨어서 키우던 이 박비가요, 나중에 예종을 거쳐서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종은 유학을 장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육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박비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내가 박팽년의 유일한 자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자 성종이 크게 기뻐하면서 명예회복을 시켜줬어요. 박팽년의 자손으로 살 수 있게 땅도 내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사육신들 중에 유일한 자손이다 해서 이름을 박일산이라 바꾸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일산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대구 달성군이에요. 달성군 하빈면에 가면 육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착을 해서 할아버지의 제사도 여기서 모신 거죠. 근데 한 번은 할아버지 제삿날이 됐는데 낮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오라고 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할아버지 귀신은 싹 들어오시는데 그 대문 바깥에 나머지 5명의 사육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는 눈길로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박일산이 아차 하면서 꿈에 깨서는 나머지 사육신들의 제사도 함께 모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곳을 육신사라 부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육신으로 죽음을 선택했던 박팽년이나 성산문의 이야기도 있지만 반면에 세조의 편에 섰던 신숙주가 있었죠. 박팽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팽년 역시도 고문을 당하면서 세조에게 끝까지 나으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조가 또 박팽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방에 있으면서 나한테 보고를 할 때마다 신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박팽년이 그 상소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봤더니 신이 아니라 글 거자가 쓰여져 있었던 거죠. 끝까지 박팽년도 세조의 신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박팽년이나 성산문은 사육신으로의 삶을 선택했지만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세조 곁에서 조선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쓰게 된 거죠. 신숙주는 살아있는 동안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쳤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역사에서 변절자로 남게 되고 그 이름이 나물에 갖다 붙었습니다. 숙주나물요. 원래 숙주나물의 이름은 녹두나물입니다. 이 녹두나물의 성질이 빨리 쉽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두전 같은 경우는 저 북쪽 지방 서울 지역에서는 녹두전을 많이 해 먹는데 우리 대구 지역은 녹두전 잘 안 해 먹죠. 빨리 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물에 갖다 붙은 거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하는데 신숙주 같은 경우는 죽어서 그보다 큰 오명이 없는 거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신숙주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숙주는 인품이 고매하고 너그러우면서도 활달했다. 경사를 두루 알아서 의논할 때마다 항상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일을 추진했고 대의를 결단할 때도 강물을 터놓은 듯이 막힘이 없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실록에 편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오명을 남기게 된 거죠. 그런데 세조 입장에서는 신숙주가 정말 든든한 신하였습니다. 세조가 신숙주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숙주는 나의 위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위증이 누구냐면 당태종의 신하였습니다. 당태종의 위증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 원래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라고 일컫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 말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거죠. 그런데 이 당태종의 업적 중에서도 역시 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태종이 당나라를 건국한 당고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원래는 왕위를 형님이 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과 동생을 죽이고 왕위를 뺏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태종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 형님의 신하가 바로 위징이었습니다. 태종은 위징의 능력을 알아보고 위징을 내 편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자 위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자께서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실제로 위징이 당태종의 형님에게 당태종이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 후한을 대비해서 당태종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태종은 지금처럼 나에게 목숨 걸고 충언을 해달라고 곁에 둡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신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위징을 곁에 뒀는데요. 이 위징은 늘 당태종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양신이 되기를 원하지 충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충신은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죠. 근데 양신은 어진 신하, 현명한 신하거든요. 자신은 어질고 현명한 신하는 되고 싶지만 충신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요, 어진 신하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왕에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왕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자기의 몸도 상하지 않으면서 황제도 뛰어난 황제를 만들고 결국 자신의 집안과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신은 목숨 걸고 말한답시고 자칫 잘못 황제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면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들고 황제도 오점을 남기는 황제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나라도 자신의 집안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만 충신으로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하가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니 태종이 위징을 곁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이 태종을 보필했던 사람이 위징입니다. 그래서 늘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이 당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위징의 덕분이다. 내가 봤을 때는 위징을 능가하는 신하는 하나도 없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위징이 당태종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위징이 먼저 죽고 당태종이 우리가 알다시피 고구려를 침략해와요.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결국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눈에 화살만 받고 결국 후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크게 후회를 했냐면 내 곁에 위징이 있었다면 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당태종이 먼저 죽은 위징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은 구리로 거울을 만들어서 의관을 바로잡고 옛것을 거울로 삼아서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득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위징이 죽음으로써 짐은 거울 하나를 잃고 말았다 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신숙주하고 성산문 중에 여러분은 누가 충신이라고 생각하나요? 역사에서는 성산문을 충신이라고 얘기했고 신숙주는 변절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이쪽은 충신이고 이쪽은 변절자일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왕에 대한 충성만이 충이다 라고 해석했던 유학자들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요, 누가 충신이냐라는 얘기를 해보려면 충신의 기준이 뭐냐 라는 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충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충신의 기준일지, 아니면 조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충신의 기준일지, 아니면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충신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두 사람이 세종 시기에는 함께 뛰어난 인재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고 똑같이 조선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펼치겠다는 꿈을 가졌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의 인생은 성산문은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일찍 죽었죠. 그런데 신숙주는 세조의 곁에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조선의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꿈을 이룬 사람은 누구죠? 신숙주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평가는 성산문이 중신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죠. 근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고려 말에 조선을 건국할 때도요, 이 두 사람이 둘 다 신진 4대부였어요. 고려 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데는 뜻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꾼 꿈이 모두 다 백성을 위한 올바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몽주는 죽임을 당했고 동도전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꿈꾸던 조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에서의 평가는 조선 건국을 끝까지 반대했던 정몽주가 조선의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조선이란 나라에서 조선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무엇보다 충고를 강조해야 됐고, 그런 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충을 실천한 롤모델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롤모델로 제일 적합한 사람이 정몽주나 성산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학자들에 의해서 중신이 된 거죠. 앞에서 정몽주하고 성산문은 각각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반면에 정도전이나 신숙주는 자신이 뜻하던 꿈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네 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살아서 꿈을 이루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